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받은 적 없다더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뒤늦게 2천만 원어치 샤넬백 2개를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반면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어렵게 환수한 친일파 토지 18건을 지난 정부가 졸속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친일파 후손이 다시 사간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공급, 그 실무를 맡은 백영훈 과학기술 부총리를 인터뷰합니다. 우리가 보유하게 될 GPU는 세계 2위 중국이 가진 55만 장보다 성능 면에서 20-30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건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했고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말을 바꾼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800자 넘는 입장문은 반성문 형식이었지만 법률적 책임을 피하려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 선물이라고 건넸던 여러 고가 물품에 대해 김건희 씨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각 802만 원, 127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3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와 재판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첫 조사 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건희 씨는 오늘 입장문에서 공직자 배우자란 표현을 3번 썼습니다. 처음엔 가방을 거절했지만 전성배 씨 설득에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한 겁니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수수 사실을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선물들을 사용한 바 없이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 대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가 법정에서 선물을 받을 때마다 김건희 씨와 통화했다며 실물 목걸이까지 제출한 것에 대해선 김건희 씨 측은 전씨 진술은 수차례 번복됐다며 건진법사의 진실성을 공격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씨의 자백과 사과는 차곡차곡 쌓인 증거들 앞에서 나왔습니다. 건진법사가 잘 받았다는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샤넬 직원은 수화기 너머에 김 씨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상태입니다. 결국 김 씨는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올 8월 처음으로 특검에 나온 김건희 씨는 사과부터 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그림자 유경옥 씨가 샤넬백을 들고 와 다른 물건으로 바꿀 때 응대한 매장 직원의 법정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중에 검색해보니 김 씨의 목소리와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바꾼 물건, 샤넬 신발 등은 가죽에 사용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물의 전달자 건진법사는 종교인으로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건희 씨와 통화했고 잘 받았단 말을 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실물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는 돌연 2022년 4월과 7월 802만 원과 1270만 원짜리 샤넬백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2개를 합한 것보다 훨씬 비싼 그라프 목걸이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이 전달된 적 없고 배우자인 대통령 직무권한과도 무관하다고도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피할 수 없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뇌물죄 등을 피하기 위해 청탁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단순 선물로 인정받기 힘든 그라프 목걸이도 보정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과했던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 석 달 만에 대통령 권한만큼은 사용하지 않은 샤넬백 2개를 받은 공직자 배우자로서 사과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거짓말 연대기라고 해야 할 정도로 김건희 씨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 혹은 김건희 씨 측이 했던 말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출석한 특검 8월 첫 조사에서 특검이 전성배 씨를 통해 3번에 걸쳐 금품을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한 번도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8월 조사 이날 특검은 이미 영부인이 가방을 교환하러 올 것이니 응대해달라고 했다는 이 샤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었고요. 이걸 김건희 씨 앞에 제시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제시를 받고도 샤넬 직원이 의심스럽다면서 백화점을 가더라도 신분을 숨겨서 작전을 짜고 간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샤넬 직원이 정치 이념이 달라서 잘못 얘기한 것이라면서요. 정치 성향이 달라서 샤넬 직원이 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자, 증언을 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오히려 정치 이념으로 반박했지만 바로 거짓말로 드러나는 이런 주장들은 계속 할수록 바로 반박하는 증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와 이 건진법사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요. 사실관계가 금방금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박현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건진법사는 추가로 이런 증언을 법정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내가 분실했다고 말했던 것도 마지막 종착지는 김건희 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왜 샤넬백 2개만 받았다고 자백을 했을까요? 네, 특검은 지금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이지만요. 이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3천만 원 이상을 수수하게 되면 특가법이 적용돼서 중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샤넬백 2개는 합해서 2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는 6,300만 원이니까 혹시 있을 이 특가법 뇌물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반쪽 인정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오늘 사과에서 남편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할 것이라는 이 전제 아래서 이 뇌물 혐의를 피하기 위해 넣은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입장문은 재판 직전에 나왔는데요.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김건희 씨의 거짓말은 이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토 순방 때 찾던 반클리프 목걸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보면요. 이 반클리프 제품인 줄 모르고 홍콩에 있는 모조품 귀금속 가게에서 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180도 변했습니다. 자수서에 2022년 3월 김건희 씨를 만나서 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통령 부부의 참석을 부탁하면서 함께 목걸이를 건넸다 이렇게 적은 건데요. 예. 김건희 씨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했다고도 썼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는 이 구속심사에서 이 재판부의 질문에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예.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발뺌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육성이 담긴 증권사 직원과의 녹음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고가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척집에서 나온 바시론 시계 상자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요. 시계를 제공한 당사자가 3,500만 원을 주고 사왔는데 김건희 씨가 5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금거북이도 김건희 씨 측은 처음 듣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선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렇게 주장해왔지만 오늘 재판에서 이와 배치되는 대통령실의 CCTV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최상목 전 부총리가 왜 반대하지 않았냐며 한 전 총리를 다그치는 모습입니다.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인 밤 10시 12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 모습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 말합니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이 장면에 대해 굉장히 화난 상태로 나와서 계엄에 더 반대해야 하지 않냐고 다그쳤다며 한 전 총리에게도 더 반대해야 하지 않냐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행된 서중조사에서 계엄 선포 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특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과는 배치되는 물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 43분쯤엔 최 전 부총리가 고개를 저으며 한 전 총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의도세서 꺼낸 문건을 읽고 다시 넣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자신은 서명을 못한다는 말을 계속했던 것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장면입니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국무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변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정작 경호처가 공원 출입구에 심박수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순분자를 걸러내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설명에 나섰습니다.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을 예로 들며 시민들이 집무실 주변 공원을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을 잠재적 불순분자로 여겼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6월과 7월 대통령 경호처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다 경호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명현 전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용산공원에서 생길 수 있는 위협 상황 중 하나로 불순분자나 테러 의도자 출입 시도를 꼽고 심박수 등 생체 신호를 확인해 지나치게 긴장한 사람들을 미리 골라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AI CCTV, 장기 채공 드론과 함께 로봇개도 침입자를 찾고 쫓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로봇개 김건희 씨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서모 씨 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실제 경호처 시범 운영 계약을 맺고 빌려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3천만 원을 대통령 경호처와 중기부가 대신 갚아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호처는 심박수 측정기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물이 담긴 팩트시트가 곧 나옵니다. 크게 두 지점이 주목됩니다. 하나는 관세 인하 시점이 일본과 같은 8월 7일이 될지, 또 하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지원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될지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한미가 공동 발표하게 될 경제 분야 팩트시트엔 15%로 인하된 자동차 품목 관세 등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적용할 구체적인 관세율이 명시됩니다. 우리 정부가 관세 인하 시점을 일본과 동일한 8월 7일 소급 적용으로 제한한 가운데 실제 언제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일본도 행정명령이 발효된 9월 16일부터 15%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간 체결하게 되는 양해각서 MOU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국내 산업의 보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보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했다는 겁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은 아마 같이 이제 이렇게 팩트 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보 분야 합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좀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정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우리 측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미국 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엔 250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 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도 담깁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 등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이미 구매가 결정됐거나 도입 예정이었던 무기 목록이 포함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오늘 밤 열립니다. 관세 부과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재판이 미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관한법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당하고 있다며 관세 보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ecause without tariffs, without our being able to use tariffs freely, openly, and in every way, we'd suffer tremendously from a national security standpoint. 트럼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소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We're confident and hopeful that the Supreme Court will do the right thing. I'll tell you, the White House is always preparing for Plan B. 백악관이 내세운 플랜 B는 국제비상경제관한법을 대체할 다른 법적 근거로 풀이됩니다. 외신들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 카드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와 품목 제한이 있는 데다 국제무역기구 제소 등 추가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6%대까지 급락하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AI 거품론이 제기돼 미국 증시가 흔들린 여파가 우리 증시에 옮겨 붙은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개장 직후 4천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장중 253포인트, 6% 넘게 급락하며 3,8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급기야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7개월 만에 발동했습니다. 오후 들어 2%대로 낙폭이 줄며 4천선을 겨우 넘어 장을 마쳤지만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재점화하며 기술주가 동반 급락하자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엔비디아, AMD뿐 아니라 호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도 8% 내렸습니다. It is likely there'll be, a 10 to 20% drawdown in equity markets sometime in the next 12 to 24 months. 11만 원대를 찍었던 삼성전자는 4% 하락했고 관세 협상 후광을 입었던 조선, 방산주들도 줄줄이 내렸습니다. 증시를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약 2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고 비슷한 물량을 개인이 떠안았습니다. 코스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에이펙 종료로 추가 호재가 사라진 점도 매도를 부추겼습니다. 단기간에 워낙 가열됐기 때문에 에이펙 전후로 해서 사실은 조정 기미가 조금 보이긴 했거든요. 너무 좀 가파르게 좀 들어온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추세로 다시 하락 전환 같지는 않고 단기 그냥 차익 실현 매물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없는 만큼 이번 하락세가 단기 조정에 그칠 거란 분석이 많은 가운데 추락하는 원화 가격이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50원을 돌파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는 2.5%, 홍콩 항생은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잠시 뒤 단도직입에선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를 인터뷰합니다.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한 바로 그 협약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정부의 공약이었던 5만 장을 훌쩍 뛰어넘은 배경을 물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 국권 침탈을 도와 큰 돈과 남작자기를 받았던 거물 친일파, 정한조의 알려지지 않은 땅을 한 시민이 찾아냈습니다.
빨리 환수에 착수해달라고 알렸지만 정작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집터만 남은 땅에 고양이가 뛰놀고 바로 옆 골목에 공사 가림막이 설치된 이곳. 주민들은 누구 땅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는데 그 사람이 서울 사니까 몰라요. 그렇게 좋은 가방이야 그 사람도. 그 아버지가 정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사는 땅 주인은 정모 씨,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정한조입니다. 정한조는 일제 강점기 때 남작 자귀를 받았고 종사위, 고위 관료를 지냈습니다. 아들 정천모도 아버지 자귀를 이어받았습니다. 둘 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거물 친일파로 규정한 인물들입니다. 지난 2010년 이 사실을 확인했고 국가보훈처는 8필지 약 5,500제곱미터 크기 땅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미터 거리에 정씨 일가 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라요? 그럼 바로 옆에 사시는데 여기도 없어. 땅에 친일파 이렇게 써놨나? 누구나 조작하는 거야. 나는 지금 처음 듣는 거야. 친일파 여기 땅이 있대. 거기도 그 친일파 땅인가요? 거기도 맞아요. 지난 7월 법무부에 뜻밖의 진정서가 제출됩니다. 한 시민이 일제 강점기 때 정씨 일가가 취득한 재산이 더 있다고 제보한 겁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 땅은 우리나라 어디에 막 박혀 있는 걸 보니까 한탄스러워서 내필지 약 1,300제곱미터 크기 땅을 더 찾아낸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희열을 느낀다 그럴까. 벅찬 감정을 느낀 김 씨와 달리 법무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자료를 다 찾아서 딱 드렸지 않습니까? 보내주신 자료 받고요. 네네네네. 중이에요. 저희가 조사나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버리면은 국가 기속이 안 되잖아요. 다른 제3자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팔지 안 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취재진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고는 현재 검토 중인 그까지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 친일파 후손들한테 상속 또는 증여 형태로 이전이 되거나 지난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자 관련 업무는 방치됐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업무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법무부로 간 거죠. 문제는 법무부에서 그거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단 한 건의 소송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환수는 어렵습니다. 국가의 어떤 역사를 좀 바로잡고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주 손톱만큼의 땅이라도 저는 찾아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도 친일 재산 환수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친일 반일 단순 이분법 때문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이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은 이렇게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환수 재산을 졸속으로 매각하면서 심지어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렸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는 확인서 한 장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고흥겸의 땅. 2010년 정부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환수됐지만 고 씨 후손들은 창고와 가건물들을 치우지 않고 버텼습니다. 고치 할머니라니까 서울 사람들 저 창고 샀대요. 그런데 지난해 9월 국가보훈부는 돌연 고 씨 후손에게 땅을 되팔았습니다. 캠코의 재산 내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매도 아닌 수의 계약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현행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10월 캠코가 작성한 문건엔 무단 점유자들에게 수의 매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국유재산이 된 친일파 땅에 무단 점유하던 이들에게 국가보훈부가 땅을 매각한 사례는 지난 3년 6개월간 총 18건. 문제는 땅을 사들인 이들 가운데 고 씨와 같은 친일파 후손들이 얼마나 더 포함됐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어렵단 겁니다. 매각할 때 정부가 한 검증은 확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아니란 서명만 하면 거래는 이뤄졌습니다.
10년 넘게 무단 점유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보훈부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서명을 받는 방법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변상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자산을 빠르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사례는 더 많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공공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송사 YTN을 거론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로 책임을 묻는 건 물론 계약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YTN은 지난해 민간 보도 전문 채널이 됐습니다. 공기업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지분 30.95%를 유진 ENT에 팔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 ENT를 최대 주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진행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이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각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을 팔아넘겼을까?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어요. 팔아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YTN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판 자산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헐값에 팔아 정부의 재산 가치를 훼손했던 게 확인되면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방안까지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실제로 공공자산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된 비율은 2022년엔 4.4%에서 점점 늘어 지난해 58.7%를 기록했습니다.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건지 또는 그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 건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헐값 매각을 방지할 수 있게 절차를 엄격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탄핵 심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해서 비호 논란에 휩싸였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고 김용원 위원은 선서까지 거부하며 10분 만에 퇴장당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사실상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회 운영위 국감은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김용원 위원 규정에 맞도록 선서를 하겠습니다. 예,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세요. 퇴장에 앞서서 여기가 본인 놀이터입니까? 퇴장하세요. 결국 퇴장한 김 상임위원은 미결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조사를 의결한 인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수감돼 있는 곳이네요. 갑자기 이걸 잡아서 지금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위헌이지요. 네,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성역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도 멈춰야 됩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있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PC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민주당은 계엄 이슈를 덮으려는 물타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실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JTBC 류정화입니다. 지난달 경기 오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큰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이 커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혼자 살던 집에 생활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고 여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졌던 겁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 도착해서 상황 판단해 보면 건물 위치에 다량의 연기가 분출하고 있고 지난달 20일 새벽 사이렌 소리가 오산 주민들의 잠을 깨웠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한 호실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낸 불은 삽시간에 번져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연기를 피하던 윗집 이웃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탄 흔적을 없애는 공사가 한창. 작업자들은 처음 방문을 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딴 사람들 그 쓰레기가 그렇게 많더라고. 발질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말고 이 안에 꽉 찼었습니다. 20대 여성이 혼자 살던 5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 쓰레기만 2트럭이 나왔습니다. 화재 당시를 보니 창문이 안 보일 만큼 쌓인 까만 잿더미가 현관 바로 앞까지 밀려나와 있습니다. 타담한 맥주캔과 박스들 모두 생활 쓰레기입니다. 다리 뻗을 곳도 없는 이 방에서 살던 여성을 이웃들은 기억했습니다. 끼니는 편의점에서 겨우 해결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앉아서 스트레스 받고 볼 땐 2시간서도 밥도 못 내고 나를 전화하면 나 죽지 않는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일하던 편의점에서 가져온 폐기된 식품을 먹고 쓰레기를 집에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엔 아르바이트마저도 그만뒀는데 무기력증이 심해지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저장 강박을 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으며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오산시는 지난 2023년 저장 강박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은 단 한 가구도 없습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장 강박 가구는 주로 이웃이나 지인의 제보로 발견되기 때문에 신고가 없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은둔하는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유입니다. 결국 이곳엔 쓰레기 더미만큼이나 거대한 우울이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렇게 쓰레기집에 갇힌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비를 들여 쓰레기집을 청소해주는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청소를 의뢰한 사람 중 70% 이상이 20, 30대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송혜수 기자입니다. 바닥은 보이지 않고 천장까지 닿을 듯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에 갇힌 청년의 집입니다. 의뢰가 한 달에 거의 100에서 150건씩 들어와요. 요즘 추세로는 거의 20, 30대가 70% 이상. 수백만 원이 드는 청소 비용에 발길을 돌리는 은둔 청년만 한 달에 수십 명. 업체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의 집을 무료로 청소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각지대에 청년들이 드러났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우울증을 앓으며 쌓여만 가는 쓰레기 속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저처럼 한 번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무료 청소 한 번이 희망이 됐습니다. 진짜 뭐라고 말이 안 나요. 그냥 살아보고 싶어서. 대체로 쓰레기를 재산으로 인식하는 고령층의 저장 강박과 달리 청년 쓰레기집은 우울증 등으로 무너진 일상이 원인입니다. 노인에 비해서 청년들이 더 잘 숨겨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의외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멀쩡하게 다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집안에 가면은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발굴부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있는 저장 강박 조례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층뿐입니다. 서울 용산구 의회에서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청년을 명시했지만 쓰레기집 청년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치료할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청년의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년 주거 클리닉 같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림톡 이런 거로 뜨는 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요즘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홈화면 같은 거에도 광고를 띄우고 그러던데 그런 데 뜨면 JTBC 송희수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 작업 도중 유독가스가 새어나오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만 벌써 6명째인데다 이번엔 늑장 신고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 차량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 현장으로 향합니다. 중대 재해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스테인리스 강판을 가열한 뒤 세척하는 소둔산세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비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1명이 숨졌고 3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포스코 DX 협력업체 소속으로 기계 수리를 위해 빼놓은 배관에서 불산이 누출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는 사고 발생 1시간 뒤에, 소방에는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려 늑장 신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부산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10시 5분쯤에. 그래서 사망하시자마자 바로 즉시 신고를 한 겁니다. 이로써 올해 포스코 그룹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선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선 지난 1월부터 5건의 중대 재해가 반복되면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의 질책도 소용없었습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는 오늘 가스 누출 사고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사들여온 일당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중엔 현역 해군도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허가 없이 태국을 방문해서 샴푸통에 대마를 숨겨왔고 휴대전화를 부대에 몰래 반입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낭을 맨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온 건 반바지를 입은 또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가방 주인이 순식간에 바뀐 겁니다. 가방엔 태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책에게 넘기려던 대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약을 사고 팔던 경로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온라인 플랫폼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렇게 마약을 판매하고 또 투약한 혐의를 받는 76명을 검거했습니다.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5.3kg도 압수했습니다. 3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 중에는 현역 해군도 있었습니다. 마약 밀수책으로 활동했는데 태국에서 대마 10.2k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휴가 땐 군 당국에 허가 없이 출국해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반입했습니다. 한 달 뒤 친구에게 대마 운반을 지시하고 범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역 장병의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불빛이 번쩍하더니 철제 컨테이너가 찢겨져 나갔습니다. 인천항 수출용 컨테이너에 중고차를 실었다고 신고해놓고 가스통을 실었다가 큰 폭발 사고가 난 건데요. 이런 위장 컨테이너가 얼마나 더 있을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만 하역장에 놓여있던 컨테이너가 크게 폭발합니다. 불꽃이 일더니 컨테이너 잔해가 하늘 높이 솟구치고 사방으로 파편이 튑니다. 지난 8월 28일 저녁 8시 50분쯤 인천 신항터미널에서 수출용 컨테이너가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 30초 전까지만 해도 운반 차량과 장비들이 인근을 지나다녔습니다. 주변 컨테이너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을 만큼 폭발 강도는 컸습니다. 폭발한 컨테이너는 중고차를 수출하는 일반 화물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실려있던 LPG 가스통 4개와 부탄가스 12개가 폭발 원인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위험물을 일반 화물로 위장해 수출하려던 겁니다.
문제는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위장 컨테이너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일반 화물에 위험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컨테이너가 그대로 배에 실려서 태평양 한가운데쯤에서 폭발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해수부든 세관이든 명백하게 관리 주체를 정해야겠죠. 하지만 해수부는 일반 화물을 검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고 관세청도 사고는 수출 신고 전 화물이어서 세관에서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서울의 효도 관광을 온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숨진 사건. 가해 운전자는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만 남겼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며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흰색 호송 차량이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일본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남성은 검정색 외투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성은 지난 2일 밤 10시쯤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효도 관광을 온 이들은 방문 첫날 드라마 배경이 된 낙산공원 성곽길을 가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 사고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가 넘고 재범률도 높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 일본은 동승자나 술을 판매한 이들도 함께 처벌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의 우려 섞인 반응도 전했습니다. 割と安全な国なのかなって思ってたから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すよね. 숨진 여성의 유족은 오늘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자동차는 물에 쓸려가고 사람들은 지붕 위로 대피했습니다. 길엔 차 대신 구명보트가 다닙니다. 필리핀 세부를 태풍 갈매기가 핥히면서 90명 넘게 숨졌는데 다음 태풍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 차 대신 구명보트가 다닙니다. 간신히 지붕으로 몸을 피한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25호 태풍 갈매기가 강타한 필리핀 중부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낸 이름이 붙여진 갈매기는 말 그대로 필리핀을 뒤집어 놨습니다. 시속 180km의 강풍과 함께 하루 만에 180mm 넘는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부는 섬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물살은 자동차는 물론 대형 컨테이너까지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5 PM po ata yun sa paggising ko kasi malakas yung ulan tapos hangin. Tapos pag tingin ko sa bintana ang tubig around 12 feet. 이번 태풍으로 헬리콥터에서 떨어진 군인 6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최소 9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태풍도 필리핀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26호 태풍 풍엉이 마닐라 북동쪽 해상으로 접근 중인데 점점 더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9월 규모 6.9의 강진으로 79명이 숨진 데 이어 이번 태풍까지 잇따른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구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2기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 평가로 불리는 뉴욕과 버지니아, 뉴저지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뉴욕에선 30대 무슬림 진보시장이 탄생했는데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이 34세 무슬림을 새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50.4% 득표율로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와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 후보를 제쳤습니다. 맘다니는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교통, 무상교육을 내세운 강경 진보 성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색깔론까지 펼쳐가며 맘다니를 직접 공격해왔습니다. He's a communist. We're going to go to a communistic state. That's so bad for New York. 맘다니의 이번 승리는 젊은 세대와 다양성을 상징하는 반 트럼프 민심이 분출된 결과란 평가가 나옵니다.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민주당은 버지니아와 유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에비게일 스펜버거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유저지에선 마이키 세일 연방 하원 의원이 주지사로 선출됐습니다. 사실상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100년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백영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뉴스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쓰신 칼럼을 봤는데 엔비디아에서 받기로 한 GPU 26만 장, 네. 우리 AI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의 사건일까요? 26만 장이라고 하시면은 국민들이 이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민간 AI 전문가 시절에 H100 한 500여 장, 512장 가지고 글로벌 수준에 그 대응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GPU 26만 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대기업 포함한 학계, 중소기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3위 자리를 놓고 여러 나라들이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추격자로서 얼마나 우위를 점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GPU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 예산이긴 한데요. 중국도 55만 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AI 인프라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6만 장이 단순히 그 똑같은 GPU가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주로 이제 딥식 같은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GPU가 지금 한국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H100 GPU 대비 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와 이제 협약한 우리 GPU는 GB200이라고 해서 브래그웰 기존의 H100보다 한 20-30배 정도의 어떤 성능이 더 높은 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사양의 GPU를 들여와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 부족했던 그 GPU의 어떤 숫자와 성능에서 한 번에 이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예, 26만 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능도 좋은 26만 장, 2030년까지 20만 장 확보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치였는데 단숨에 뛰어넘은 것이고 20만 장을 민관 협력으로 하겠다라고 지난 9월에 그걸 제안한 게 장관님이시더라고요. 작년 말의 목표는 GPU 3만 장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임명돼서 이제 왔을 때 GPU 5만 장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만 장 가지고는 글로벌 AI 3강을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래서 GPU 20만 장 이상은 우리가 확보해야 글로벌 수준의 AI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판단해서 이렇게 목표 수정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20만 장을 넘어서 26만 장을 이제 엔비디아와 협약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 대기업도 이걸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사업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로 그 GPU 5만 장을 확보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함께 엔비디아와 같이 논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도
같이 이 정도면 투자를 해도 되겠네라는 이제 이런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GPU 못지않게 전력, 아까 데이터 센터도 말씀하셨고요. 충당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그 26만 장의 GPU가 들어오면은 뭐 예상컨대 0.5에서 0.8 기가와트 정도 수준의 전력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구축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단순히 26만 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AI 허브로서 글로벌 서비스를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진행해 나간다면은 100만 장의 GPU를 우리가 한국에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SMR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잘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좋은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세계 각국 정상들의 외교 무대로 TV로만 지켜봤던 회담장이 오늘 시민들에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받고 시진핑 주석이 크게 웃었던 공간들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물 받은 신라 금관을 보고 흐뭇해했던 곳.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중국이 선물한 휴대전화를 두고 한중 정상이 크게 웃은 곳, 국립경주박물관에 마련된 천년 미소관입니다. 한미, 한중 정상이 회담장으로 사용하면서 에이펙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소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곳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 건물이라 에이펙 이후 존치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경북도청이 빌린 내년 3월까지는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물리고 정상들이 이야기를 나눈 비밀의 공간도 열렸습니다. 한미, 한중 정상이 마주 앉아 여러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정상회담장입니다. 이곳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공개합니다. 21개국 정상들이 둘러앉아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 회담장엔 이제 시민들이 자리했습니다. 집에 있던 옥색 목도리를 일부러 챙겨와 정상들이 섰던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도 스카파하고 안 하나 때문에 또 저 텔레비 보이기는 더 하네 보이게 감회가 있네요. 정상들이 묵었던 호텔들엔 빈 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묵으셨던 방에 어떤 방이냐 의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말은 지금 계속 풀하우스를 차고 있고요. 보면서 가자고, 한번 가보자고. 경주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는 곳이 되어버렸구나. 수학여행지로만 떠올렸던 경주는 이제 세계 정상들이 머물고 먹고 즐기다 간 곳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난늘 수리야. 예, 노래 가사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저녁에 최대 20잔의 폭탄주를 마셨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술만 마셔서 불법 계엄 얘기 같은 게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항변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자주 폭음을 했다는 설들이 많았는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증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물도 20잔 마시기가 힘든데 폭탄주를 20잔 마셨다. 예. 상당히 그 건강에 안 좋을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계엄에도 술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는 꾸준히 나왔고요. 심지어 올해 초였습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폭탄주 20잔을 마셨다,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 계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다. 제가 보도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의 이 법정 증언으로 이 사실을 인정한 셈이죠. 자, 보수 인사인 조갑재 씨도 음주 습관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발작적 계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발작적 계엄. 불법 계엄을 모의한 것도 큰 문제지만 군 통수권자가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서 포금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대응이 가능하겠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그날 밤 우리 군 지휘부는 공백 상태에 놓였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사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자,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윤석열과 특전사령관, 장관, 일부 지휘관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리면서 폭탄주를 그것도 한 20잔까지 돌렸다고. 이거 이해가 갑니까? 24시간 깨어 있어야 할 대통령,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야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조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조 보수인 조갑재 씨 오늘도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자, 만약 그날 밤 김정은이 발작해서 핵미사일 단추를 눌렀다면 우리나라 지도부는 소멸되고 대응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예.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폭탄주가 목으로 넘어갔을까? 주한미군이 없다면 저러고 있었을까? 한미동맹이 술고래를 지켜주는 용도냐, 아주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1분 1초는 항상 직무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 술을 마시던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면 술을 상당히 줄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국정 최고의 컨트롤 타워죠. 그래서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자, 그렇다 보니까 가끔 몸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금 에이펙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제 국회에 나가서 에이펙에 대해서 영혼을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토로했고 실제 오늘 몸살로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윤 전 대통령도 몸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이었는데요. 과로에서 국무회의 중에 코피를 흘린 적이 있는데도 엑스포 유치에 몸을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투표 직전에 파리에 가서 막판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 시간에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폭탄주를 마셨다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엑스포 유치는 저희들이 다 알듯이 실패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한 얘기를 또 하고, 역시 노래 제목인데요. 그러네요. 노래 가사입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 7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여권 안팎에선 잊을만 하면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오늘 그런 상황이 없을 것이다라고 또 한 번 선긋기를 나섰는데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건 이번이 세 번째 부인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측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격하겠다는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 자, 출마설이 아니라 차출설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달리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부인을 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두 번은 국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 여권에서 영향력이 큰 걸로 알려진 친여 매체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 김민석 총리는 아울러서 역대 총리들을 보면은 아주 오래는 못했다 이러면서 결국 자신의 임기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설, 서울시장 차출설에는 선을 그었지만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질 당대표 출마설에는 여지를 열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으로 키워드를 2개를 뽑았네요. 예. 찰떡 같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북 현대가 우승을 확정한 순간 이승우 선수는 이 춤 하나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언제나 이렇게 흥이 넘치지만 올 시즌 주로 조커로 나서면서 이적까지 생각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럼에도 전북과 함께했던 이유를 홍지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교체 투입 3분 만에 이승우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습니다. 드리블로 돌파하다 옆으로 공을 건네고는 다시 앞만 보고 달립니다. 동료들을 거쳐 다시 돌아온 패스.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공을 살짝 띄워 마무리합니다. 지난 7월 이승우의 만회골로 전북은 역전승을 따냈고 그 기세를 타고 우승의 길까지 열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이승우의 역할은 작아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리그 22경기에 나섰는데 선발 출전은 7번뿐. 그 때문에 포획 감독에게 화도 내고 이적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없이 많이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제 마음은 전북에서 남아서 더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커서 조커의 역할을 수용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3골과 1개의 도움은 경기 흐름을 뒤집어 놓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후엣 감독의 자유로운 선수 관리를 따르며 상승 효과를 냈습니다. 진 이유에 대해서 항상 뭔가 축구에서 찾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찾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팀도 아닌데 뭔가 듣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도 받고 우승을 확정하며 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지금 이승우에게 축구대표팀 그리고 월드컵의 꿈을 물었습니다. 축구를 멈출 때까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JTBC 홍중입니다. 저의 부족함에 깊이 사과드린다. 김건희 씨 측이 낸 866자 분량의 입장문. 형식은 분명 사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교하게 계산된 방어문에 더 가깝습니다.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성 대신 감정적 표현으로 책임을 희석합니다.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 박절하지 못했다를 연상시키는 이 문장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남깁니다.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기 어려우니 일부만 인정하는 전형적인 방어의 언어입니다.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적 책임 대신 도의적 자각과 반성으로 대체하는 방식. 사법의 영역을 윤리의 문제로 바꾸는 듯합니다. 따라서 사과의 형식을 띤 법률적 방어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2천만 원의 가방은 인정하고 6천여만 원의 목걸이는 부인한 이유. 혹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미리 계산했기 때문이 아닐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당시 긴박했던 국회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JTBC 영상 취재팀 등 언론사 영상 기자들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상 부문의 한밤의 계엄령 2시간 38분의 기록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기록한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